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연방 상하원이 통과시킨 경기부양책에 문제가 많다며 전국의 서민층에 지급되는 현금 지원 액수를 늘리는 것을 비롯해 보완될 부분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부양책이 연방의회에서 통과되면서 빠르면 다음 주 초부터 전국 서민층은 1인당 600달러의 현금 부양 체크를 받게 됩니다. 이번 현금 부양 체크의 수혜 대상 소득 상한선이 지난 1차 때보다 낮아지면서 수혜 대상은 더 줄어들게 됐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연방의회가 9천억 달러가량의 경기부양책에 합의했음에도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또 필요할 수 있다는 언급을 내놨습니다. 올림픽 경찰서 폐쇄를 저지하기 위한 한인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청원 사이트를 개설하고 한인들의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오늘 알렉스 파디아 가주 총무처 장관을 캘리포니아주의 연방 상원의원에 지명했습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누적 확진자가 연내 2천만 명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성인 클럽 입장이 거부되자 클럽 건물을 향해 소총을 보복 난사한 20, 30대 남성 3명이 체포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교사 출신의 라틴계 교육행정가를 차기 교육부 장관으로 낙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러시아 정부가 배후로 지목된 대규모 해킹에 대해 동일하게 되갚아주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휴회에 들어간 연방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수권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연말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주택 거래량이 높은 가격과 공급 감소의 원인으로 반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5남용을 조장했다는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변종 확산 추이를 주시하는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대체로 구름 끼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4도, 밤 최저 기온 50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0년 12월 22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추가 부양책이 연방의회에서 통과되면서 빠르면 다음 주 초부터 전국 서민층은 1인당 600달러의 현금 부양 체크를 받게 됩니다. 이번 현금 부양 체크의 수혜 대상 소득 상한선이 지난 1차 때보다 낮아지면서 수혜 대상은 더 줄어들게 됐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추가 부양책이 통과되면서 전국의 서민층에 제공되는 현금 부양 체크 600달러는 다음 주 초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현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1차 때보다 줄었습니다. 현금 부양 체크의 수혜 대상과 지급 금액 정도는 2019년 세금 보고서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싱글의 경우 연소득 7만 5천 달러 이하면 현금 지원금 600달러 전액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의 경우 연소득 15만 달러 이하면 1,200달러 전액을 받게 됩니다. 개인 연소득 7만 5천 달러 이상, 부부 연소득 15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이 높아지는 만큼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액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싱글 연소득이 8만 7천 달러 이상, 부부 연소득 17만 4천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아예 현금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현금 지원 수혜 대상 상한선이 지난 1차 때보다 더 낮아지면서 이번에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그만큼 줄었습니다. 지난 1차 때에는 개인 연소득 9만 9천 달러까지, 부부의 경우 19만 8천 달러까지 현금 지원금을 받았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아동층 부양가족에 대한 지원금 액수는 늘었지만 성인층 부양가족은 현금 지원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17세 미만 어린이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1인당 600달러의 현금 부양 체크를 지급합니다. 1차 때 17세 미만 부양가족에 500달러를 지급했던 것과 비교하면 지원금 액수는 늘었습니다.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17세 미만의 부양가족만 현금 부양 체크를 받을 수 있고 17세 이상 연령층인 고교생이나 대학생들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에는 또 노인층 부양가족 등 성인층 부양가족이 수혜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오늘 알렉스 파디아 가주 총무처 장관을 카밀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부통령으로 당선된 데 따라 공석이 될 캘리포니아주의 연방 상원의원에 지명했습니다.
멕시코 이민자 가정의 자녀인 파디아 주 총무처 장관은 이로써 가주의 첫 라티노 연방 상원 의원으로 탄생하게 됐습니다. 파디아 총무처 장관과 뉴섬 주지사는 오랜 정치적인 동지로 이번 지명은 예상돼 왔던 것입니다.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으로 공석이 되는 가주의 연방 상원직에는 흑인 여성이 지명돼야 한다는 흑인 커뮤니티의 목소리도 높았었습니다. 올림픽 경찰서 폐쇄에 반대하는 청원 사이트가 개설됐습니다. 올림픽 경찰서 폐쇄를 저지하기 위한 한인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청원 사이트인 opposed-defending-lapd.com을 개설했다고 밝히고 많은 한인들의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새 출범 예정인 제35대 LA 한인회의 신임 이사장에 영김 전 한인의료협회 이사장이 내정되는 등 한인회 인수인계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LA 한인회는 오늘 한인회 사무실에서 현 회장단 및 차기 회장단이 모여 인수인계 회의를 갖고 제임산 차기 회장과 함께 일할 차기 지도부로 영김 이사장과 장진영, 헬렌김 부회장 내정자 등을 소개했습니다. 또 송조 전 한인의료협회 이사장이 이사로 합류하는 등 향후 이사진 구성 계획도 밝혔습니다. LA 한인회는 또 22일 34대 한인회 마지막 이사회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해 개최해 결산 보고와 외부 회계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인회 측에 따르면 제임산 현 이사장이 제35대 한인회에 일반 이사로도 남지 않고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퇴임할 예정입니다. 제임산 현 이사장은 32대 때 회장을 지냈고 로라 전 회장의 33대, 34대 때 이사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제35대 제임산 차기 회장의 공식 임기는 1월 1일부터 시작해 2년간입니다. 남가주 일부 지역 경찰이 차량 번호판 자동 탐지기로 수집한 차량 번호판 데이터를 연방 이민 당국에 직접 제공해 온 것으로 밝혀져 번호판 정보가 불체자 이민 단속에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에 활용해 온 상당한 규모의 차량 번호판 정보가 지역 경찰들로부터 불법 또는 편법적으로 제공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어제 LA타임스는 패사데나 경찰국이 시의회의 공유금지 규정을 어기고 수집하고 있는 차량 번호판 정보를 직접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측에 제공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미 시민자유연맹이 정보 공개 요청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서 패사데나 경찰국은 지난달 2일 기준으로 대량 현금 밀수 방지 센터를 통해 IC사나 국토안보부 수사대에 차량 번호판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실시간으로 제공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패사데나 경찰국은 4개월 전부터 범죄 기업들의 현금 불법 반입 흐름을 막기 위해 차량 번호판 정하고 있다고 신문은 밝혔습니다. 또 차량 번호판 자동 탐지기 시스템 업체인 비질런트 솔루션과의 구매 계약서에도 수집 정보를 패사데나 경찰국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경찰국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또 패사데나뿐 아니라 롱비치 경찰국도 차량 번호판 정보 공유금지 조례를 어기고 이를 ICE와 공유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민자 보호도시를 선포한 롱비치시는 지난 2018년 경찰이 ICE와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한 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문서에서 롱비치 경찰국이 차량 번호판 정보를 ICE와 공유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내년 봄 학기에도 캠퍼스를 폐쇄하고 온라인 수업을 지속합니다. LA USD, LA 통합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인데다 교육부 자체 실시 테스트 프로그램에서 양성 반응률이 위험 수준으로 나타나자 오는 1월 11일에 개학하는 봄 학기에도 학교 대면 수업을 재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뷰트너 LA USD 교육감은 학교 커뮤니티 내 양성 반응률이 너무 높아 봄 학기에도 학교 재개를 할 수 없다며 지역사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위험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원격 수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 통합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 자체 실시 테스트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반응률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진자에게 노출된 적이 없거나 무증상인 교직원과 학부모의 5%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아동들도 10%나 양성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연방파산법원을 통해 경매 낙찰을 통한 이 LA 한인타운 웨스턴 애비뉴와 5가에 위치한 가주 마켓플레이스 쇼핑몰의 소유권을 지난 4일 되찾은 이현순 대표와 투자그룹이 부동산 사모펀드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LA 비즈니스 저널 등 언론에 따르면 이현순 대표와 제이크 샤프그룹 합작 투자사는 경매 낙찰가 5,750만 달러의 91%에 달하는 5,250만 달러를 시애틀에 본사를 둔 주류 부동산 투자 펀드사인 컬럼비아 퍼시픽 어드바이저로부터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이크 샤프그룹은 이 대출금으로 낙찰 대금의 대부분을 충당했지만 일부는 가주 마켓플레이스의 경영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콜롬비아 퍼시픽 어드바이저의 윌 레슨 부사장도 가주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대출을 확인하면서 팬데믹에도 가주 마켓플레이스가 잘 운영되고 있고 이번 자본 유입으로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콜롬비아 퍼시픽 어드바이저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직접 개발하거나 또는 펀드 투자 방식의 간접 투자를 병행하고 있으며 부동산 관련 대출은 $500만 7,500만 달러까지 빌려주는 등 이 분야에서는 상당히 규모가 있는 회사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사는 웹사이트를 통해 2006년 회사 출범 이후 누적 투자액이 $100억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연말연시를 맞이해 오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온정 나눔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LA 총영사관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스루로 진행될 예정으로 지난 11월 실시된 코로나19 긴급지원 행사 대상에서 아쉽게 제외됐던 1,700명의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식료품과 마스크, 의약품을 제공합니다. 행사는 드라이브스루로 입구에서 수령자들의 신원을 확인한 뒤 물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LA 코리아타운 라이언스 클럽이 지난 17일 개최된 송년회에서 이뤄진 결산 보고에서 남은 예산과 회원들의 기부금을 합쳐 $6,600의 기금이 조성됐다고 밝히고 이 기금은 추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보도국에서는 연말을 맞아 코로나 팬데믹 속 지난 한 해 한인 사회에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준 한인들의 스토리를 세 차례에 걸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코로나 사태로 당장 생계가 어려워진 한인들의 정부 보조 혜택 대행 등을 도우며 팬데믹 속 민원 창구 역할을 도맡은 LA 한인회 제프리 사무국장을 정현호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LA 한인회 제프리 사무국장은 코로나 팬데믹이 터진 후 LA 한인 사회에서 가장 바빠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3월 자택 대피 명령이 내려지면서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비즈니스를 닫으면서 생계가 막막해진 한인들의 실업수당과 비즈니스 구제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면서 LA 한인회가 미주 한인 사회의 민원 창구 역할을 하는 데 있어 실무를 도맡아 왔습니다. LA 한인회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인들의 정부 보조 신청을 대행한 서류 건수는 3,500여 건, 전화 상담 건수만 하루 200여 통입니다. LA 한인회 제프리 사무국장입니다. 커트하기 한 3월부터 한 5월, 6월까지는 정말 저희가 정말로 점심을 옆에다 놓고도 못 먹었어요. 그냥 너무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셨고, 오렌지 카운티 말할 것도 없고,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샌호세, 라스베가스, 애리조나 인근 막 7시간, 8시간 거리되는 데 사시는 분들 다 LA 한인회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았지요. 노스캐롤라이나, 아칸소스, 켄터키, 캔사스, 텍사스, 시카고 등등 아마 평생 사셔도 사실 LA 한인회 전화할 일 계획 없으실 만한 분들조차도 다 한인회 전화하셔서 연방정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셔서 저희가 도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러고 있고요. 대면 접촉에 대한 두려움이 극도로 심했던 팬데믹 초기에 한인들의 정부 보조금 신청을 직접 돕기 위해 사무국을 오픈하면서 가족들의 염려도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물론 저도 가정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집에서는 조금 그냥 집에서 도와주면 안 되느냐, 재택근무하면 되지, 좀 재택근무로는 못하는 일들이냐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로 저희한테 도움을 청하는 분들이 영어도 잘 못하시고 인터넷도 못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영어나 인터넷 잘하시는 분은 느끼겠지만 그걸 못하는 분한테 전화로 그걸 설명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예 처음부터 여기 나와서 무조건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또 많은 사람들 접하다 보니까 혹시나 저희로 인해서 저희가 증상이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 도와주는 분들은 항상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6번 지금 검사를 받았고요. 지난 5월 말에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억울한 사망으로 촉발된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와 소요 사태로 한인 비즈니스들이 날벼락을 맞으면서 관련 피해 상황을 살피고 대응하느라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 정부 지원에 사각지대에 놓인 한인들, 소요 사태로 비즈니스 피해를 입은 한인들을 도와달라고 한인회로 독재가들의 기부금이 답지했는데 44만여 달러에 달하는 기부금은 고스란히 전액 한인들에게 전달됐다고 합니다. EDD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도움을 받으시는데 어떤 분들은
저희가 점심 못 먹고 고생하는 거 알기 때문에 저희가 커피도 사다 주시고 뭐 빵도 사다 주시고 어떤 분들은 뭐 설렁탕도 사다 주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표하기도 하고 뭐 미국에 뭐 LA에 뭐 30년, 40년, 뭐 20년 이렇게 사시면서 한인에 사실 뭐 도움이 받을 일도 없었고 솔직히 한인에 관심도 없었지만은 이런 일이 터지고 보니까 한인회가 있음으로 해서 정말 자기들이 큰 도움이 된다고 감사하다는 표시도 많이 말씀들도 많이 해주셨고 그런 말씀 들으면서 저희가 좀 힘들지만 보람 느끼고 해서 더 사람들을 더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새 행정부의 주요 강요 가운데 하나인 법무부 장관 인선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러 장관 후보를 발표한 바이든 당선인이 마지막 주요 자리의 하나로 법무장관 선택을 남겨놓고 있다면서 상원 법사위원장을 역임한 그가 매우 신중한 접근법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블룸버그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방검찰이 진행 중인 바이든 당선인의 차남 헌터 수사와도 직결됩니다. 법무장관은 이를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현재 주요 후보군으로는 민주당의 더그 존스 상원의원과 셸리 예이츠 전 법무부 부장관,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의 메리 갤런드 판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연방검사 출신인 존스 의원은 지난달 상원의원 선거에서 고배를 마셔 이번 회기를 끝으로 퇴임합니다. 갤런드 판사는 2016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연방대법관으로 지명됐지만 상원에서 공화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인준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이츠 전 부장관은 오바마 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냈으며 트럼프 정부 들어 장관 대행을 수행하던 중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기를 들었다가 경질됐습니다. 인수위 관리자들과 이 사안을 논의한 한 인사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내년 1월 5일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 투표의 승자가 결정될까지 기다릴 수도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교사 출신의 라틴계 교육행정가를 차기 교육부 장관에 낙점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미겔 카도나 코네티컷주 교육위원을 교육장관에 임명할 예정입니다. 푸에르토리코 출신 이민자 부모를 둔 카도나는 공립초등학교 교사를 지냈고 28세 때 코네티컷주 최연소 교장이 됐습니다. 2012년에는 주내 올해의 교장에 선정됐습니다. 이후 부교육감을 거쳐 코네티컷주 교육위원으로 활동해왔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교사를 교육장관으로 뽑겠다고 약속했으며 교사 경력의 카도나는 이에 부합한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교육자로서 카도나는 영어 학습자를 위한 교육을 개선하고 백인과 유색인종 학생의 성취 격차를 줄이는 데 헌신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이날 백악관 참모진 추가 인선도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러시아 정부가 배후로 지목된 대규모 해킹에 대해 동일하게 되갚아주겠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성탄절을 앞두고 델라웨어주 웰밍턴에서 한 회견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사이버 안보를 우선시하는 데 실패했다며 이번 공격은 트럼프 하에서 그가 지켜보고 있지 않을 때 일어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그는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럴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처에 실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해킹이 누구 소행인지 공식적으로 지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해킹 사건으로 국무부, 재무부, 국토안보부, 국립보건원을 비롯한 다수의 연방기관 및 기업이 수개월간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러시아를 배후로 보는 언급을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이 해킹 피해를 부풀리고 러시아 탓만 하고 있다면서 중국 소행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진실은 이거고 우리의 가장 어두운 시절은 아직 오지 않고 지나간 게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백신 보급과 접종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아직 최악의 상황이 지나간 건 아니다라며 힘든 시기를 이겨내자고 당부했습니다. 미 의회가 9천억 달러의 경기부양책에 합의했음에도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또 필요할 수 있다는 언급도 내놨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본격적인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은 사실상 대국민 호소와도 같았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지만 아직 최악의 순간은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I'm going to tell you the truth. And here's the simple truth. Our darkest days in the battle against COVID are ahead of us, not behind us. So we need to prepare ourselves.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만큼 대처하는 마음가짐도 달라야 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모임과 행사 자제를 우회적으로 호소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공화민주 양당이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낸 9천억 달러,
우리 돈 1,000조 원가량의 경기 부양책도 부족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의회가 할 일을 하긴 했지만 내년에 다시 요청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당초 민주당이 요구했던 추가 경기 부양안이 2조 달러 이상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합의된 액수가 경기 회복에 부족하다는 인식을 나타낸 겁니다. 이런 가운데 파우치 미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백신이 바이러스 차단에 효과를 나타내려면 모든 사람이 접종해야 한다며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And I want to encourage everyone who has the opportunity to get vaccinated so that we could have a veil of protection over this country that would end this pandemic. 미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으로 확산세가 꺾일 때까지 기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상황이 급격히 더 악화될 것으로 보고 백신 보급과 별도로 추가적인 방역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현입니다. 휴회에 들어간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수권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연말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상원 의원들이 오는 29일 워싱턴 DC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코넬 대표는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크리스마스 이후 회기를 협의했으며 대통령의 거부권 무효화 표결이 하원을 통과하면 상원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원은 전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비해 28일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8번의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무효가 된 적은 없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상하원이 각각 거부권 무효화 투표를 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현 의회는 차기 의회가 출범하면 내년 1월 3일 정오까지 이를 무효화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거부권을 무효로 하지 못하면 의회는 출발선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며 국방수권법 법안이 법률로 되지 않은 것은 6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 된다고 더 힐은 전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러시아 대선 개입 스캔들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측근 조지 파파도풀로스 전 대선 캠프 외교정책 고문 등 15명에 대한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파파도풀로스는 러시아가 2016 미국 대선에 개입한 스캔들과 관련해 로버트 뮬러 특검에 의해 기소됐다가 거짓 진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감형받는 플리바게닝을 택해 지난 2018년 12일간의 옥살이를 하고 풀려났습니다. 이날 사면 대상에는 덩컨 헌터, 크리스 콜린스 전 의원, 러시아의 부호 게르만 칸의 사위 알렉스 판 데어지완도 포함됐습니다. 그는 뮬러 특검의 위증을 혐의로 기소돼 30일간의 구류 처분과 2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의 백신도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으로 가장 신뢰를 받는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공개적으로 백신을 맞았습니다. 백신의 안전과 효능에 대해 극도의 자신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 코로나19 대응의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파우치 소장이 메릴랜드주 국립보건원의료센터에서 백신을 공개적으로 맞았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맞은 바이든 당선인과 달리 어제부터 접종이 시작된 모더나가 개발한 백신입니다. 공개 행사에는 앨릭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 프랜시스 콜린스 국립보건원장 등 보건 분야 고위 관리 등과 함께했는데요. 접종 행사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습니다. 파우치 소장이 이유를 밝혔는데요. 국립보건원 임상센터에서 일부 환자를 만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백신에 자신감을 느낀다는 메시지를 전국에 보내기 위함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수년간 연구의 절정이라며 백신의 안전과 효능에 대해 극도의 자신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또 백신이 나라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접종을 통해 팬데믹이 종식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이자 보건장관도 코로나19가 세상에 알려진 지 1년 안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보유한 것은 기적과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 사례 1,700만 건 가운데 0.3%에 불과한 5만 1,000건만이 유전자 분석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극소수만이 분석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변이 바이러스는 발견되지 않았을 뿐 이미 미국에 있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영국 감염자 사이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널리 퍼지고 있고 영국과 미국으로 가는 사람들을 고려하면 유입 가능성은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우치 소장도 ABC 방송에 출연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이미 미국 내에 존재할 가능성은
확실하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CDC와 주나 지방보건당국은 모든 변화를 신속히 감지하기 위해 미국에서 확산하는 바이러스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영국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3차 봉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역시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남아공도 비상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영국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는 3만 6천여 명. 코로나 사태 후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하루 사망자도 690여 명으로 한 달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확진자도 21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확산세가 빨라진 건 감염력이 70%나 더 큰 변이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퍼지고 있는 런던과 잉글랜드 남동부에는 긴급 봉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The new variant is out of control and we need to bring it under control, and this news about the new variant has been an incredibly difficult end to, frankly, an awful year. 현지 언론은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크리스마스를 지나고 새해가 시작되면 잉글랜드 지역에 3차 봉쇄 조치가 도입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I think it is likely that this will grow in numbers of the variant across the country, and I think it's likely, therefore, that measures need to be increased in some places. 비슷한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남아공도 비상입니다. 지난주부터 2차 확산이 시작되며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연일 수천 명씩 환자가 쏟아지면서 주민들은 봉쇄 조치가 또 내려질까 봐 걱정입니다. Worrying me because I'm afraid that we're gonna have to go back to another lockdown. You know, if the government chooses to impose another lockdown on us, then a lot of industries are going to suffer. 세계 각국은 변이 바이러스 전파를 우려해 영국과 남아공, 덴마크 여행객들의 입국을 속속 차단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8,92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법에 대해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영상 메시지에서 전날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경기 부양법을 정말로 수치라면서 서명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개인당 지급되는 지원금을 법안에 명시된 최고 600달러에서 2,000달러로 3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나는 의회에 이 법안을 수정을 요구한다면서 낭비 요소와 불필요한 항목을 법안에서 없애고 적절한 법안을 내게 보낼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의회를 통과한 경기부양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AP에 따르면 그가 경기부양책에 서명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CNBC 방송은 트럼프의 부양책 거부에 대해 어리둥절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부양책을 가결한 상하원 표결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이를 다시 통과시킬 수 있을 만큼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양책과 함께 의회를 통과한 연방정부 예산안에도 서명해야 합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백신 확보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일부 언론과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청와대가 백신의 정치화를 중단하길 바란다며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백신 접종이 특별히 늦어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백신의 정치화를 중단하길 호소한다.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 첫 줄입니다. 앞서 일부 언론이 백신 직원 소용없었다. 문 대통령이 뒤늦게 참모진을 질책했다고 보도하고 이어 야권이 정부 실책을 집중적으로 비판한 데 대한 반응입니다. 대통령이 참모들을 질책했다고 하는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유체 이탈 합법으로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문 대통령이 백신 확보에 손 놓은 양 과장 왜곡해 국민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하다고 할 정도로 물량을 확보하라, 대강대강 생각하지 마라는 지난달 30일 문 대통령의 참모회의 지시사항을 전했습니다. 이어 지난 4월로 거슬러 올라가 문 대통령이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치료제와 백신 개발의 끝을 보라고 격려한 것부터 지난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재정 부담이 커도 백신 물량 추가 확보를 지원하라고 지시한 것까지 그간의 백신 관련 행보 12건을 조목조목 나열했습니다. 일본은 이르면 내년 3월, 한국은 빨라야 2, 3월식의 기사 제목을 일일이 언급하며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이례적인 반응입니다. 백신 논란으로 방역 모범국 이미지가 훼손되는 데 대한 청와대 내부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문 대통령 역시 오보 요인을 초청한 간담회 자리에서 백신 논란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백신을 생산한 나라에서 접종 우선권을 갖는 건 불가피한 일이지만 우리도 특별히 늦지는 않으리라는 겁니다. 특별히 늦지 않게 국민들께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또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백신 확보 상황에 대해 일일 보고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지시로 백신의 예산 2,186억 원을 지원했고 4,400만 명분의 해외 백신을 확보했다며 추가 물량 확보와 접종 시기 단축에도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나윤수입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전해철 행안부, 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전해철 후보자에 대해서는 내년 보궐선거에서 중립을 지킬 것이냐, 권덕철 후보자에 대해서는 백신 대책이 집중적으로 질문됐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대표적인 친문으로 평가받습니다. 야당은 내년 보궐선거에서 중립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치적 편향적 선거 관리나 공직 사회 관리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또 선거를 관여했을 때 강한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용구 법무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게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았다면서도 경찰이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내사종결한 것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전 후보자는 2015년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관련법이 개정되는데 관여했습니다. 후보자 입장에서 이미 경찰의 조치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코로나 백신이 단연 쟁점이었습니다. 피해방역 홍보하느라 백신 확보에 대해 총력을 다하지 못했다고 대국민 사과부터 흔들리지 말고 안정성 있고 효과성 있는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계약하는 과정에서 그런 비밀 유지 준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청문회를 앞둔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산재 유가족과 정의당의 단식 농성장을 찾아 사과했지만 항의를 받았습니다. 고 김용균 씨 어머니인 김미숙 씨는 사과를 받아야 할 피해자는 구의역 김군 유족이라고 했고 정의당은 변 후보자의 일방적 방문이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KBS 뉴스 개원우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검찰의 수사 착수부터 큰 논란이 일었고 여론도 극명하게 갈렸던 이번 사건에 대해 법원의 첫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서울 서초동 법원 종합청사에 사람들이 간격을 두고 서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1심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두고 방청권 공개 추첨이 진행됐습니다. 뉴스만 봤을 때 하고 현장에서 느낌 또 참석한 사람들의 분위기, 판사님의 표정, 또 피고인의 표정 이런 건 다 현장에서나 볼 수 있잖아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정 권고에도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인 걸 고려해
재판부는 예정대로 정 교수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 교수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증거은닉 교사 등 모두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정 시연까지 벌인 표창장 위조 등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차명투자나 허위 컨설팅 계약을 비롯한 사모펀드 의혹, 증권사 직원을 시켜 관련 증거를 없앴다는 의혹 등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번 사건을 특권층의 반칙이자 신종 정경유착으로 규정하며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의 중형과 벌금 9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가족이 비판 없이 혜택을 누렸던 건 반성하지만 검찰의 표적 과잉 수사로 부풀려진 사건일 뿐이라며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그동안 정 교수 사건을 두고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정치적 진영 논리로 무마하려 했다는 시각과 검찰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파헤친 인디언 기후재식 수사라는 극단적인 평가가 늘 공존해왔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전 국민을 사실상 둘로 나눠 큰 갈등을 빚은 사건인 만큼 어떤 결론이 나든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변종 확산 추이를 주시하는 가운데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 지수는 전장보다 200.94포인트, 0.67% 하락한 3015.5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7.66포인트, 0.21% 내린 3687.26에 장을 마쳤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65.40포인트, 0.51% 상승한 12,807.92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3거래일 연속 내렸지만 나스닥은 장중 및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날 종목별로는 테슬라 주가가 약 1.5% 내리며 S&P 500 지수 편입 이후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애플이 자율주행 전기차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란 소식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애플 주가는 2.8% 이상 올랐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변이의 추이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영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변종 확산에 이틀째 급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2% 내린 47.02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내년 2월물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1.9% 떨어진 49.95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배럴당 50달러 선이 무너진 것입니다. 영국에서 최근 전염력이 더 강한 변종 코로나19가 대유행해 세계 각국이 여행 제한 조치를 도입해 원유 수요 하락 염려가 커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0.7% 떨어진 1870.30달러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주택 거래량이 반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높은 가격과 공급 감소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미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는 11월 기존 주택 판매가 전달보다 2.5% 줄어든 669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마이너스 2.2%보다 감소폭이 좀 더 컸습니다. 기존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줄어든 것은 지난 6월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10월 거래량은 2006년 이후 최다였습니다. 다만 지난달 기존 주택 판매는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25.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전보다는 여전히 훨씬 높은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지난달 중위 매매 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14.6% 급등한 31만 800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상무부는 3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연율 33.4%로 최종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확정치로 지난 10월과 11월 각각 발표된 속보치, 잠정치보다 각각 0.3%포인트 올라갔습니다. 미국의 성장률은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로 세 차례 나눠 발표됩니다. 시장 전문가들의 전망치도 웃돌았습니다. 3분기 성장률은 정부가 1947년부터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 기록입니다. 12월 22일 화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수요일인 내일 부분적으로 구름 끼지만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이런 날씨는 크리스마스인 금요일까지 계속되겠고 주말에는 낮 기온 뚝 떨어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 월요일에는 대부분 지역에 겨울비 소식이 있습니다. 낮 기온도 다음 주 월요일은 60도를 밑돌면서 최근 들어 가장 추운 날씨 예상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4도입니다. 밤 최저 기온 50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내일 낮 최고 79도, 밤 최저 50도입니다.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71도, 50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70도, 밤 최저 53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흐린 가운데 강한 산타아나 바람이 부는 곳 있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 47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낮에도 비교적 온화한 날씨를 보입니다. 밤부터 곳곳에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48도, 밤 최저 기온 화씨 28도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12월 22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 1,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소중한 친구이자 생활의 동반자 라디오 서울이 개국 28주년을 맞았습니다. 1903년 한인들이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디딘 이래로 미주 한인 커뮤니티는 지금껏 쉼없이 성장해 왔습니다. 부딪히고 좌절하고 힘겨울 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서로를 향한 격려와 응원이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와 더불어 성장한 라디오 서울. 라디오 서울의 28년은 우리의 이민 역사와 맥을 같이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담으려는 라디오 서울 방송은 우리가 함께 만드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라디오 서울 1650. 청취자와의 소통만으로 기뻤던 1992년. 그리고 28년이 지난 지금 라디오 서울은 멀티미디어 그룹으로 거듭났습니다. 1992년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 FM 라디오, 모바일 서비스를 거쳐 보는 라디오, 라디오 서울 TV, 라디오 서울 유튜브, 한국 TV 채널, 한국 홈쇼핑 등 시대의 변화와 애청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라디오 서비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져온 세계적인 팬데믹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꿨으며 다가올 미래에는 더욱 진화된 방송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에 라디오 서울 방송은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여 N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어떠한 기기로도 듣고 볼 수 있는 방송이 라디오 서울이 추구하는 N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입니다. 24시간 늘 깨어있는 방송, 눈과 귀가 함께하는 방송, AM 1650, FM 106.3 라디오 서울 방송. 미국 내 다양한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기분 좋은 아침, 반짝이는 하루를 선사하는 이영돈 선우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나른한 오후 활력을 전하는 싱글벙글쇼와 라디오 콘서트. 빠르고 정확한 뉴스, 지구촌 소식을 실시간 전하는 모닝뉴스와 이브닝 뉴스. 한국TV와 유튜브로 이원 방송하는 조희정의 한국 홈쇼핑 리뷰. 라디오 서울은 당신의 또 다른 가족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방송, 들으면 행복해지는 라디오 서울. 지금까지의 28년이란 밑거름을 통해
앞으로 희망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디오 방송의 한계를 넘어 N스크린 방송으로 더 멀리, 더 높이 세상 보는 눈을 키우는 최고의 방송 라디오 서울.